저는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아들과 손녀를 발견했습니다. 3년 전 크게 다툰 후 며느리가 아들과 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아들이 아내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차라리 이렇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곳에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저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방은 작았지만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내다볼 수 있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잠시 가만히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거리 공연 소리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는 침묵과 고통스러운 기억만이 남은 전주에서의 힘겨웠던 날들을 잊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와 졸졸 소리를 내는 분수와 시원한 돌벤치가 있는 작은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리 예술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낯선 얼굴들 속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찾아보려 주위를 둘러보던 제 눈은 분수 뒤편 한 구석에 무심코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낡고 해진 헝겊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깡마르고 맨발이었으며 발은 먼지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돈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이 가득한 커다란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이의 자세에 인형을 껴안고 있는 모습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한 커플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여자가 실수로 과자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반짝이면서도 망설임이 가득한 눈으로 그 과자 조각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기어가 과자를 주워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낸 뒤 외투에 찢어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나 몇 미터 떨어진 빵집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직 따뜻하고 향긋한 갓 구운 크림빵 2개와 초코 우유 한 곽을 샀습니다. 광장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 애쓰며 몸을 숙였습니다. 얘야, 이거 먹으렴.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크고 검었으며 마치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빵 봉지를 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이 제 시선과 마주쳤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눈꺼풀에는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제 아들 민준이의 점과 똑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꽉 누르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손녀는 미국에서 부모님과 편안하게 살고 있어.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봉지를 건네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느다란 손을 뻗어 봉지를 받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아이의 손가락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제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아요?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지만 너무나도 선명해서 잘못 들었다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손을 확 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가야, 사람 잘못 봤구나.
내 손녀는, 내 손녀는 미국의 부모님이랑 있단다. 저는 더 이상 아이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에 가득 찬 그 눈빛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짓누르는 이상한 감정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몸을 돌려 빠르게 걸었습니다. 내 손녀일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라고 되뇌었지만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등 뒤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아이의 작은 발걸음 소리, 샌들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울음이 터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꽉 조이는 듯한 느낌에 좁은 골목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깡마르고 눈이 큰 아이는 마치 놓치면 제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제 블라우스 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구겨진 관광지도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거리, 버스커들의 노랫소리, 모든 것이 그 애원하는 눈빛 앞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더러운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큰 소리로 울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할머니, 저 하윤이에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숨을 쉬고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가게의 계단에 앉았습니다. 발밑에 차가운 돌바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왜 혼자 여기 있는지 말해줄래?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일어나 떠날까봐 두려운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그것을 참으려 애쓰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아빠한테 데려다 드릴게요. 아빠를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망설여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망쳐서 호텔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이 만남이 없었던 일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아이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 하나하나가 느껴질 정도로 가늘었습니다. 아이는 웃음소리와 불빛으로 가득한 관광지를 벗어나 도시를 따라 느리게 흐르는 강 옆에 숨겨진 좁은 흙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습하고 쓰레기 냄새가 나는 길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운 듯 더 빨리 걸었습니다. 그 길은 낡은 콘크리트 다리 아래 햇빛이 사라지는 그늘진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다리 밑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더러운 바닥에 펼쳐진 판지 상자들, 낡은 담요 한 장, 빈 플라스틱 병들, 그리고 오래전에 꺼진 작은 화로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이는 제 손을 놓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누구 모셔왔는지 보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맑게 울렸습니다. 우리에게 등을 돌린 한 남자가 고물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재킷을 입고 있었고 깡마른 손으로 캔과 병을 골라 커다란 자루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말을 듣고 쉰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하윤아,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그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청바지에 손을 닦고 나서야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것처럼 깡말라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제 유일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 민준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줄 때마다 부엌에서 큰 소리로 웃던 튼튼하고 에너지 넘치던 내 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하고 충혈된 눈은 여전히 제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았고 그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마치 제가 정말 거기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하윤이를 자기 뒤로 밀어 보호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저는 그가 저를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더러운 모습으로 노숙자처럼 다리 밑에서 사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다시 저를 밀어내게 둘 수 없었습니다. 발밑에 축축한 흙을 신경 쓰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만지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손을 들었지만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졌습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들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를 잃었다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제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끔찍하게 변해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듣자 민준이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리려 했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붉게 충혈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흐느낌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부 제 탓이에요. 그의 울음소리는 억누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다리 밑을 울렸습니다. 겁에 질린 하윤이는 아빠를 바라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빠에게 달려가 어깨를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울지 마세요. 제발, 할머니가 여기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 몇 분 후 저는 다리 밑 차가운 돌 위에 앉아 민준이가 찢어진 셔츠 소매로 하윤이의 더러운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치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운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늘 햇살처럼 밝게 웃던 키 크고 튼튼했던 내 아들 민준이가 이제는 깡마르고 지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예전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하게 했지만 그의 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의 선량함이 가득 담긴 눈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아빠에게 바싹 기댄 채 낡은 인형을 껴안고 저를 도와달라는 듯 커다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아 이 축축하고 차가운 곳에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 운명의 날에 대한 기억이 산사태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선명하고 고통스럽고 멈출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화창하고 햇살이 부드러웠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제 작은 부엌에서 냄비에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예전처럼 웃고 이야기할 그날 저녁 식사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하윤이도 분명 고기가 든 자기 작은 그릇을 보고 기뻐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계란 프라이와 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너무나도 세게 열리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무겁고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인 유진이를 뒤따라 민준이가 부엌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이는 울고 있었던 것처럼 눈이 붉었지만 저는 그녀가 희생자인 척 연기하며 민준이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민준이는 식탁 위에 차 열쇠를 던졌고 그 날카로운 소리에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보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드는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준아?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지만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다가 갑자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엄마, 왜 옆집 아주머니한테 유진이 험담을 하고 다니세요? 유진이가 게으르고 딸도 돌볼 줄 모르고 제 돈만 쓴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실망과 거리감이 가득한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세게 뺨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저는 옆집 김씨 아주머니에게 무언가 말한 적이 있는지, 불평한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물론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로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게으르다거나 돈만 쓸 줄 안다는 말은 결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해명하기도 전에 유진이가 흐느끼며 보호를 구하는 아이처럼 민준이에게 바싹 달라붙어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여보. 일 크게 만들지 말아요. 그냥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하윤이 공원 데려가는 거 못 가게 하셨어요. 기름값 아깝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지만 저는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의도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힌다고 했을 뿐이야, 유진아. 아무것도 금지하려던 게 아니었어. 하지만 민준이는 제가 거짓말쟁이라도 되는 듯 거칠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유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유진이네 집이 가난하다고 하고, 항상 비난하고, 제 돈을 통제하고, 심지어 아내한테 돈 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셨다면서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밝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와 유진이가 평화롭게 살고 하윤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의 눈물만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 다가갔지만 그는 마치 제가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물러섰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영혼을 내리쳤습니다. 길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엄마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무미건조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동안 저는 거실 한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몸을 돌려 유진이의 손을 잡고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 문이 열리고 물건들이 급하게 여행 가방에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 앞에 서서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는 마치 그 집에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다는 듯 옷과 소지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침대에 웅크려 작은 인형을 껴안고 겁에 질려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가?
가기 싫어. 아이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민준이에게 옷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아무 말 없이 제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함께 내려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윤이가 돌아보며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유진이의 손이 아이를 잡아 끌었고 아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거대하고 숨막히는 침묵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들 집이며 그가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일 저는 고통과 죄책감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를 그렇게 멀어지게 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습관처럼 김치찌개를 끓이며 이미 식어버린 찌개를 바라보며 부엌에 앉아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유진이의 번호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해명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기대하며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마지막 비수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미국으로 갈 준비하고 있어요. 민준 씨는 엄마 같은 사람 두기 싫대요. 저희를 잊으세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아들을 영원히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가까운 강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냄새가 무겁고 어두운 공기와 섞여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윤이는 마치 제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제 외투자락을 작은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재킷 아래로 깡마른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생기와 희망으로 빛났던 그 눈에는 이제 피로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물 한 병과 하윤이를 위해 샀던 크림빵을 꺼냈습니다. 먹어라, 아들아.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도 네가 튼튼해야지. 민준이는 빵을 받아들였습니다. 떨리는 손, 굳은 살이 박이고 먼지로 뒤덮인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조각을 떼어 힘겹게 씹었습니다. 마치 먹는 것조차 짐이 되는 듯했습니다.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빵 안 좋아해요. 항상 져주려고 남겨두신다고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들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 우리 아가. 하지만 이제 아빠도 힘을 내서 너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가야 하니 먹어야 한단다. 저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걔가 나한테 너희 미국으로 간다고 했어. 네가 나랑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민준이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제 아들이 다리 밑에서 사는 그림자로 변해버린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용기를 내려는 듯 빵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침을 삼키고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민준이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미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유진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오랜 친구인데 우리한테 좋은 일자리를 구해줄 거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윤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을 억누르려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속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면서 서류 뭉치를 잔뜩 내밀며 서명하라고 했어요. 대사관에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 같은 거라고 했어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저는 그 애를 완전히 믿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준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징후를 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제 앞에서는 항상 상냥했지만 제가 없을 때는 차가웠던 모습. 제 아들과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방식.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그저 사소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아들아? 걔가 뭘 했는데? 민준이는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스러운 고백인 듯 했습니다. 제 모든 저축을 다 털었어요, 엄마. 차도 팔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해서 함께 샀던 그 차요. 모든 걸 그 애한테 줬어요. 서류 비용, 비행기표, 그리고 미국에서의 초기 정착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출국 일주일 전에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어요. 유진이가 이혼 소송을 냈더라고요. 소장에는 제가 자기와 하윤이를 학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학대? 네가? 저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거의 소리칠 뻔했습니다. 하윤이에게 항상 그토록 다정했던,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내 아들 민준이가 학대 혐의를 받다니. 저는 하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그 거짓말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저는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이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를 살 돈이 없었어요, 엄마. 그 위임장 때문에 모든 재산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판사는 그 애의 손을 들어줬죠. 저는 바보같이 그게 미국으로 가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믿었어요. 그 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나중에 설명해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말을 멈췄습니다. 하윤이가 제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엄마 안 때렸어요. 할머니. 아빠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 하윤아. 내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말해, 아들아. 전부 다 알고 싶어. 민준이는 진정하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출국하는 날까지도 그 애는 계속 웃었어요. 우리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는 자기가 체크인이랑 수화물 붙이는 동안 하윤이랑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현금이랑 우리 세 사람 여권, 비행기 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죠. 저는 하윤이를 껴안고 앉아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어요.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채로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탑승객 명단에 그 애 이름이 있고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준이와 하윤이가 공항에 앉아 혼란스러워하며 기다리는 동안 유진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버린 모습을 상상하니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걔가 너희 둘을 버린 거니?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터미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애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계속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엄마. 차가운 웃음소리, 마치 제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말했죠. 봤지? 내 엄마를 의심하고 나를 믿은 넌 바보였어. 이게 내 어리석음의 대가야. 다시는 나 찾지 마. 이 말을 하며 민준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무너지듯 기대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억눌린 고통 가득한 울음소리가 다리 밑에 침묵을 갈랐습니다. 하윤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엄마는 나빴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할머니가 있잖아. 저는 그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에 대한 분노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길처럼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사람을 믿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대가로 치른 순진한 내 아들 민준이에 대한 무한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속으로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더 이상 다리 밑도 쓰레기도 굶주림도 없어. 너희가 단 하루라도 더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수치심 가득한 눈으로 망설였습니다. 엄마,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엄마한테 상처를 줬어요. 끔찍한 말들을 했잖아요. 전 못 가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가자, 민준아. 나랑 같이 가자. 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뒤따라 걷는 두 사람을 데리고 부산의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출발 안내 방송이 나오고 목소리들이 뒤섞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들과 손녀를 집으로 그들이 결코 떠나지 말았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전주행 버스표 3장을 사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궁금한 시선에서 벗어나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맨 뒷좌석을 선택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하윤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피곤한 눈이 감겼고 작은 손은 제 손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차갑지만 그토록 힘껏 매달린 그 작은 손가락들을 느끼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그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었고 3년 전에는 없었던 고통의 흔적들을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그의 눈은 지쳐 보였지만 야간 버스의 고요함 속에서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노래처럼 울리는 동안 내면의 폭풍을 숨기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는 어두운 유리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진이가 전부 가져갔어요. 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심지어 하윤이 출생증명서까지요. 방을 얻을 수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하윤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의 말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예전에 자랑스럽게 작은 트럭을 몰며 가족이 운영하던 떡집에 떡을 배달하던 내 아들이 이제는 서류 한 장 없이 방황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어떻게 살아남았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민준이는 용기를 내려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공사 현장에 가서 조수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적어도 건강은 하니까 힘든 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 감독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을 내저었어요. 신분증 없으면 다른 데나 가봐.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저는 먼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날 밤 하윤이랑 저는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추웠는데 하윤이는 엄마가 남겨두고 간 낡은 인형을 껴안고 덜덜 떨었어요. 한밤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아이를 안고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으로 피해야 했어요.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고 저는 그저 아이를 더 꽉 껴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력감을 느꼈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린 손녀 하윤이가 비를 맞으며 떨고 엄마를 부르는 모습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왜 전화하지 않았니, 민준아?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바로 갔을 텐데 민준이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엄마,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 더미에서 동전 하나를 주었어요. 한참을 공중전화 앞에서 동전을 손에 쥔 채 떨면서 서 있었어요. 전화하면 엄마가 바로 오실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때, 그날 제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길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엄마를 찾지 않을 거예요. 어리석은 자존심과 수치심이 저를 막았어요. 두려웠어요. 엄마가 실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볼까봐, 제가 실패자, 엄마 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의 거칠고 흉터 가득한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부드러웠고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저을 때 함께 국자를 잡곤 했던 그 손이 이제는 굳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민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저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전해주고 싶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엄마. 하윤이를 고생시켰어요. 한 번은 열이 아주 심하게 났어요. 헛소리를 하며 엄마를 찾았죠.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서 강물에 손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윤이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잠들어 있던 하윤이도 마치 아빠의 고통을 느낀 듯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더 꽉 껴안았고 제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민준아. 저는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윤이를 버리지 않았잖아. 포기하지 않은 네가 자랑스러워. 제 말이 그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결코 그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민준이는 지치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한 노숙자 아저씨가 우리를 다리 밑으로 데려가 줬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비를 맞지 않을 거라고 했죠. 매일 아침 복권을 파는 할머니께 하윤이를 맡겼어요. 좋은 분이셨지만 그분도 가난해서 물이랑 빵 조금밖에 주실 수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골목을 돌며 팔기 위해 병이랑 캔을 주우러 다녔어요. 운이 좋으면 우유 한 곽이랑 빵 몇 개를 살 만큼 벌었지만 아무것도 못 찾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전날 남은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어야 했죠. 하윤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냥 인형을 껴안고 아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렇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겨우 6살인 하윤이가 그런 날들을 살며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사실은 따뜻한 집에서 놀고 공부하고 자라야 할 나이인데 말입니다. 품에서 깊이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더러웠지만 평온했습니다. 하윤이는 강해,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살아남았어. 이제 엄마가 여기 있으니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버스가 전주 터미널에 멈췄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제가 평생 살아온 익숙한 거리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텅 빈 거리를 걸었고 빵집들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망설이며 제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의 철제 대문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전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어 연 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민준아. 언제나 그럴 거야. 집 뒤편의 작은 떡 작업실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쌀과 꿀 냄새가 따뜻한 환영 인사처럼 공기 중에 섞였습니다. 하윤이는 깨끗하고 아늑한 집을 놀라워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지만 아직은 수줍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 우리 여기서 자도 돼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감격에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밤뿐만이 아니야, 하윤아. 저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아무도 너희를 다시는 내쫓지 못할 거야. 저는 문지방에 서서 충혈된 눈으로 서 있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의 작은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들어가 낡고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의 깡마른 몸, 팔다리에 있는 희미한 멍 자국들을 보자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부드럽게 씻겼습니다. 하윤이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고 거품이 머리에 닿자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물 정말 좋아요. 아이가 막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감추려 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어, 하윤아.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옷장에서는 2년 전 하윤이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 품고 있을 때 사두었던 작고 섬세한 분홍색 원피스를 찾아냈습니다. 영원히 입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원피스를 입고 작은 꽃처럼 환하게 빛나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이도 목욕을 하고 얼굴을 뒤덮었던 덥수룩한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낡은 옷을 입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 조금 컸지만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깡말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늘이 짙지 않았습니다. 꿀백설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줄 때 부엌에서 큰 소리로 웃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 보여요? 그가 제 판단을 두려워하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잘생긴 아들이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죄책감이 여전히 그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의 이별 후 집에서의 첫 식사. 저는 예전처럼 커다란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묵은지, 돼지고기, 그리고 말린 고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직 온전했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가득 담긴 김치찌개 그릇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라고 외치며 두 그릇을 연달아 먹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제 시선은 민준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함께 삼키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그가 단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집은 거주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할머니 떡집이라는 전통 떡 작업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3대째 이어온 가업이었습니다. 꿀, 잣, 그리고 쌀가루 냄새는 항상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작업실에서 바닥을 쓸고 설탕과 쌀가루 포대를 나르는 등 작은 일들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는 마치 육체적인 노력으로 속죄하려는 듯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두었지만 땀에 흠뻑 젖은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이마를 닦는 것을 보고 좀 쉬어라, 아들아 라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해야 해요, 엄마. 엄마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한편 하윤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아이는 똑똑하고 활기찼으며 몇 주 만에 친구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매일 오후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면 아이는 제게 달려와 꽉 껴안고 그날의 이야기들을 신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가 반에서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서툴지만 색깔로 가득 찬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는 3년 동안 집을 뒤덮었던 침묵을 걷어내고 다시 빛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문 노트를 보며 다음 주 떡양을 계산하느라 애쓰고 있을 때 피곤함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와 제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놀랐지만 그가 해보도록 두었습니다. 그는 제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민준이는 작업실을 위한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갓 만든 떡 사진을 찍어 우리 가족의 비법에 대한 작은 이야기와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사요.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맞춰야 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는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똑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에서 몇 개뿐이었지만 점차 좋은 평판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떡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도 제공하는 가족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어린 소녀와 함께 떡을 만드는 이미지로 단순하지만 전문적인 새 포장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하윤이었습니다. 그는 배달 서비스와 연락을 취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곧 전화기는 새로운 주문으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작업실은 예전처럼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늦은 밤 작업실에 들어갔을 때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다음날 아침 배달할 마지막 주문품들을 포장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생기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처럼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좀 쉬어라, 아들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잔을 들고 깊이 숨을 들이쉰 뒤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하윤이랑 저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너랑 하윤이가 여기 나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미소.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버리고 민준이를 더 일찍 찾았더라면 어쩌면 그와 그의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시는 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떡집은 번창해서 미국의 한 회사에서 우리 떡 수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일하고 파트너들과 협상하고 주문을 관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윤이도 매일 성장하여 집을 빛과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명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화창한 오후, 작업실이 손님들로 붐빌 때 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포장도로 위로 바퀴가 구르는 소리에 저는 불안한 예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럭으로 상자를 옮기던 민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은 옆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지방에 앉아 만화책을 읽던 하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유령, 유진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집 앞에 서서 새로운 폭풍을 몰고 올 것을 직감하게 하는 그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의 소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떡을 고르던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멈추고 입구 쪽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유진이는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여배우처럼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얼음장 같은 냉기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지 않으리라 짐작하는 의도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제 첫 반응은 밖으로 나가 하윤이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보호 본능에 이끌려서였습니다. 문지방에 앉아있던 아이는 낯선 여자를 보고 만화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상자를 들고 있던 민준이는 쿵소리를 내며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즉시 움직여 하윤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몸은 끊어지기 직전의 밧줄처럼 팽팽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유진이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짐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윤이는 아빠 뒤에 바싹 달라붙어 작은 손으로 민준이의 셔츠 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누구야? 아이가 순진하지만 당혹감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질문이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하윤이는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의 엄마였고 3년 전 공항에서 자신과 민준이를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하윤아, 아가야. 유진이의 목소리는 조율이 어긋난 노래처럼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정성껏 화장한 얼굴에 눈물이 맺힌 채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엄마한테 오렴. 정말 보고 싶었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모든 몸짓에서 계산적인 의도를 보았습니다. 하윤이는 뒤로 물러서며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민준이에게 더욱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유진이와 하윤이 사이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긴 네가 환영받을 곳이 아니야, 유진아. 돌아가.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면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저 여자는
민준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하윤이의 미래까지도요. 그리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스러운 엄마인 척하다니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고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뭘 원해, 유진? 우리한테 이미 충분한 고통을 준 거 아니었어?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원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래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듯한 고통의 기미도 느꼈습니다. 유진이는 몸을 일으켜 비싼 원피스의 먼지를 털었고 입가의 미소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쳐다보는 호기심 어린 손님들을 힐끗 본 뒤 부드럽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속죄하고 싶을 뿐이야, 민준 씨. 하윤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경멸감을 감추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완전한 가정?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니, 내 딸을 공항에 버리고 3년 동안 다리 밑에서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감히 가족을 운우네? 당장 여기서 꺼져.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날카롭게 울렸고 몇몇 손님들이 움찔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유진이가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윤이와 민준이를 어떤 해악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자 유진이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가짜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죠. 전 하윤이 양육권을 위해 싸우러 돌아왔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손님들로 가득 찬 떡집을 가리켰습니다. 진열대에는 아직 떡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절반이 내 것이어야 해요. 민준 씨, 우리가 한때 부부였다는 거 잊었어요? 민준이는 거의 그녀에게 달려들 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넌 그럴 권리 없어. 그가 소리쳤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아 막았습니다. 유진이가 우리를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앞에서 우리가 이성을 잃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넌 단 한 푼도 얻지 못할 거고 내 손녀에게 접근하지도 못할 거야. 이제 가, 유진아. 경찰 부르기 전에 유진이는 마치 그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 날카롭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그녀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법원 소환장이나 기다리세요. 하윤이는 내 딸이고 내 것을 되찾을 거예요.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몸을 돌려 선글라스를 쓰고 택시에 올라 떠났습니다. 떡집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불편해진 손님들은 방금 일어난 드라마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듯 서둘러 계산하고 떠났습니다. 예전에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던 떡 작업실이 이제는 이상하리만치 텅 비게 느껴졌습니다. 선반 위에는 떡 쟁반들만이 꼼짝 않고 놓여 있었고 달콤한 향기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손을 너무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한 채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빠 뒤에 숨어있던 하윤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내 엄마야?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껴안으며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윤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랑 아빠가 아무도 널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있을 거야.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밖에 하늘을 보니 아침의 밝은 햇살을 가리며 회색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밖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도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며칠 후 어느 아침
작업실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확인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시의 음식 리뷰 그룹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초보맘이라는 계정이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제 아들이 할머니 떡집의 떡을 먹고 밤새 배탈이 났어요. 무슨 재료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게시물에는 우리 로고가 찍힌 떡 상자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치 싸구려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 부주의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떡집은 3대째 이어져 왔습니다. 항상 깨끗한 재료와 가족 비법으로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답글을 달기도 전에 그 게시물을 지지하는 정체불명의 계정들로부터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요즘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비용을 아끼려고 화학 감미료를 쓴다고 하던데요. 한 번 사 먹고 다시는 안 가요. 제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작업실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모든 재료는 신중하게 검증되며 품질 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댓글은 비난의 물결에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그 계정들은 마치 늑대떼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사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후 SNS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눈물로 얼굴이 얼룩진 젊은 여자가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의식을 잃은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단지 가족 브랜드를 믿었을 뿐인데 이제 제 아들이 식중독으로 입원했어요. 제발 저 잔인한 떡집을 불매해 주세요. 침대 옆에는 할머니 떡집 로고가 찍힌 떡 상자가 아주 잘 보이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 제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이름도 의료 기록도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의 한 선정적인 인터넷 언론은 즉시 가족 떡집의 진실, 더러운 재료와 양심 없는 이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작업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문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취소 전화, 분노에 찬 욕설, 심지어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 독살하려고 떡 만드냐, 이 망할 것들아.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떡을 열정적으로 팔던 거래처, 가게들도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전화해왔습니다. 수출을 협상 중이던 미국 회사에서도 제품 품질을 조사하기 위해 거래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모든 전화, 모든 이메일이 가슴에 밝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생 이웃이었던 매일 차에 넣을 귤 껍질을 얻으러 오던 김씨 아주머니는 이제 저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문에 썩은 달걀 여러 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예전에 웃음과 대화로 넘쳐나던 작업실은 조용하고 차가워졌습니다. 갓 만든 꿀백설기와 우유향이 맛있는 떡 쟁반들이 아무도 사가지 않은 채 선반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이도 학교는 계속 다녔지만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는 눈이 빨개진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꽉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떡 먹으면 아프대요. 진짜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했으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하윤아. 할머니 떡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든 거야. 절대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제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약속을 막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실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 할 때 민준이가 포장되지 않은 떡 상자들에 둘러싸여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테이블에 기댄 채였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그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자러 가거라, 아들아. 너무 늦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불면으로 붉어진 눈으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마도 작업실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가 달라는 대로 절반을 돌려줄게요. 엄마랑 하윤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요. 전부 제 탓이에요. 유진이가 돌아오게 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을 듣자 제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분노와 결심의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힘껏 쥐었습니다. 내 말 들어, 민준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 작업실은 우리 가족의 영혼이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이제 너와 나의 것이지. 저 악마가 이걸 망가뜨리거나 하윤이에게 접근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항복하느니 끝까지 싸울 거야. 민준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그가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무섭지, 아들아. 하지만 너와 하윤이를 잃는 것이 더 무서워. 이미 한 번 너를 잃었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일어나 제 방으로 가서 남편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가장 친한 친구들의 번호를 적어둔 낡은 연락처 수첩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강대호 변호사님. 몇 년 전 우리가 땅 문제로 작업실을 거의 잃을 뻔했을 때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던 은퇴한 변호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반대편에서 깊고 익숙한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강 변호사님? 저, 영희예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하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이 큰 문제에 빠졌어요. 저는 유진이에 대해, 소문들에 대해, 하윤이의 양육권을 빼앗고 떡집을 망가뜨리려는 위협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끼어들지 않고 듣다가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진정하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죠. 전화를 끊고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회색 구름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가족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우 변호사님이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직 검사 출신의 굳건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희끗희끗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는 제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이쪽은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 변호사로 복잡한 사건 전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떡집의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떡 쟁반들은 예전의 활기 없이 선반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학교에 갔고 이 긴장된 상황을 목격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3년 전 유진이가 아들과 딸을 버렸던 그 운명의 날부터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소문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민준이는 자신의 실수를 회상하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무릎 위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 대해 그녀가 문 앞에 나타나 하윤이의 양육권과 떡집의 일부를 요구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지만 민준이를 더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지혜 변호사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하며 주의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마치 머릿속에서 조각들을 맞추는 것처럼 이따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동정심을 보이는 대신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민준 씨, 언제 이혼하셨습니까? 재산 포기 각서 외에 다른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있습니까? 양육권이나 공동재산과 관련된 서류는요? 민준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 변호사님. 충격 상태였어요. 유진이가 서류를 주면 그냥 서명만 했어요. 그저 하윤이를 약속대로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지혜 변호사는 민준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이혼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하윤 양의 법적 권리를 정의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떡집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업자 등록증,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재료의 품질 증명서를 제게 주십시오. 떡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강 변호사님이 깊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게 맡기십시오. 그런 규모의 비방 캠페인을 벌이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 흔적을 남겼을 테니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는 통신 분야에 아는 사람이 있어 소문을 퍼뜨린 SNS 계정들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계정들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출처를 찾아낼 겁니다. 그는 또한 우리 떡 때문에 아이가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럴 영상 속 병원을 조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진이 같은 사람이 허점없이 완벽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자신감을 빛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맞잡고 있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유진이에게 속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힘껏 쥐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아들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약속할게. 그 약속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이가 다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불과 이틀 후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영희 씨, 찾아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SNS 계정들은 모두 한 달도 안 된 가짜 계정들입니다. 모두 같은 IP 주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중 하나는 부산의 한 PC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상대로 유진이가 녹화 영상에 잡혔습니다. 메시지가 게시된 바로 그 시각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역시 그녀가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 변호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영상 속 아이가 치료받았던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아이가 입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천식이 있어서 급성 발작을 일으켰던 겁니다. 아이의 엄마는 유진이의 오랜 친구로 돈을 받고 사기극에 참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우는 장면을 연출하고 당신네 브랜드 떡 상자를 놓아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진이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한편 이지혜 변호사와 저는 3년 전 민준이와 유진이의 이혼이 진행되었던 부산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기록 사본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진이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인맥과
인내심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그 기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긴 오전이 지나고 우리는 법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누렇게 변색된 문서의 각 페이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커피 향도 제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각 장은 민준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상기시키는 과거의 조각 같았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 너무 작아서 눈을 가늘게 떠야 읽을 수 있는 타자체로 된 종이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그것을 제게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여사님, 이걸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것은 최유진이 서명한 자발적인 진술서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인 최유진은 박민준 씨의 모든 재산을 양도받은 후 향후 박민준 씨에게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대한 무게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조심성 때문에 제 발등을 찍은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자신의 새로운 삶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 문서에 서명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단죄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민준이에게 그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가 그것을 읽었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단호한 어조로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 씨가 당신이나 떡집의 재산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모든 일, 허위 고발, 명예훼손 등을 고려하면 우리는 그녀를 비방과 고의적 손해배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변호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영희 씨, 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보이는 것처럼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빼앗은 돈을 전부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다 잃었습니다. 지금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한국 음식 블로그에서 할머니 떡집의 성공을 칭찬하는 기사를 읽고 돌아온 겁니다. 하윤이를 되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과 민준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순진함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채 합의서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눈시울이 붉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겁니다. 여사님, 우리는 반격할 겁니다. 유진 씨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문서와 강 변호사님의 증거들이 있다면 그녀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고쳐 입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고 잿더미에서 재건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낡은 인형을 손에 쥔 채 잠든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떡집의 믿음직한 직원 2명인 민정과 준호에게 맡기고 집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생모와 마주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또 다른 상처를 견디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법정은 만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반대편에는 유진이가 번쩍이는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자신이 초대한 것이 분명한 기자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승리를 맛본 듯한 비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영상 속의 그 여자, 중독된 아이의 엄마가 긴장했지만
슬픈 척하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고 그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야. 우리 편에는 저, 민준이, 이지혜 변호사, 그리고 강 변호사. 단 4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플래시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었지만 이 변호사와 강 변호사의 눈빛에서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의 변호사가 마치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유진이가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집에서 쫓겨나 해외에서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던 아내이자 어머니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오직 정의를 되찾고 딸과 재회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증인으로 불렀고 그녀는 흐느끼며 자기 아들이 우리 떡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메모했고 플래시는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너무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쟤는 이길 수 없어. 우리 차례가 되자 이지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비방에 대해 논쟁하거나 유진이가 준비한 감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번째 증거로 불과 한 달 전에 발급된 떡 작업실의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할머니 떡집은 60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단 한 건의 식중독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재료는 신중하게 검토되며 이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영상 속 아이를 치료한 의사의 진술서와 함께 병원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아이는 식중독이 아니라 급성 천식발작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의료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섰던 여자는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이고 판사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이 여성은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 돈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녀와 피고인 최유진 씨 사이의 금융거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카메라가 유진이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발적 합의서 사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3년 전 최유진 씨 본인이 서명한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재산 전부를 받은 후 박민준 씨로부터의 재산이나 양육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딸의 양육권과 떡 작업실의 일부를 요구하며 돌아온 것은 이 합의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박 씨 가족에 대한 고의적인 사기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유진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막대한 빚, 가상화폐 투자 실패, 그리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돌아오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한 음식 블로그 기사까지 이 변호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유진 씨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할머니 떡집의 명성을 파괴하기 위해 비방 캠페인을 벌여 원고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유진이는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며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서명은 공증된 진본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주장은 약했고
증거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심리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유진 씨의 양육권 및 재산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이 법원은 명예훼손 및 고의적 손해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최유진 씨를 상대로 해당 행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악덕떡집에 대한 선정적인 기사를 찾아왔던 기자들은 이제 유진이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었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쓰며 법정에서 서둘러 빠져나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만족감 대신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그녀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김씨 아주머니를 포함한 몇몇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와 손을 잡고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용서해요. 우리가 그런 소문을 믿다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과 민준 씨는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여사님. 이제 다 끝났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군중이 흩어지자 민준이, 이지혜 변호사, 강 변호사,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당신과 강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드려야겠네요. 여사님은 제가 만나본 어머니 중에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강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민준이. 과거가 자네를 정의하게 두지 말게. 집에 도착했을 때 하윤이는 마당에서 민정 씨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아이는 달려와 제 다리와 민준이의 다리를 껴안으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에 대한 장문으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작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껴안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하윤이랑 저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의 등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민준아.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햇살이 마당을 비추며 작업실에서 갓 구운 떡 쟁반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저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지나고 나서 저는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서 돈, 명예, 심지어 믿음까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선함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고통이 거짓과 진실, 우리를 상처 주러 오는 사람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곁에 남는 사람을 구별하도록 가르쳐주는 인생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진이를 탓하거나 과거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처들이 저를 더 강하게 제 아들과 손녀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통과 상실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때로는 폐허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분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화면 마지막에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